바이러스와 세균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왜 몸이 아플까요? 왜 백신은 꼭 주사로 맞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면역학을 연구하고 있는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감염병과의 전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팬데믹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팬은 올, 데모스는 people이라는 이제 말이고요. 그래서 감염병이나 전염병의 범지구적 유행을 팬데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모두 이제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팬데믹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이 팬데믹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거슬러 옵니다. 이 감염병과의 전쟁이라는 건 결국 이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될 텐데요. 결국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남은 거는 결국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긴 한데, 전쟁에서 이길 때도 사실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아군이 많이 피해를 보면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거의 피해를 보지 않고 이제 적을 쉽게 무찌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감염병과의 전쟁, 특히 이제 이런 팬데믹에 있어서 굉장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전에 있었던 감염병, 특히 이제 이런 그 블랙데스, 보통 이제 패스트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이런 그 팬데믹인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시대에 존재하던 인구의 반 정도가 사망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이제 팬데믹들이 있어 왔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2019년에 이제 12월에 처음 알려져서 2020년에 팬데믹으로 선언이 됐던 이 코로나19, 코비드-19이라는 이제 이런 전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이제 인류를 위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팬데믹에서 코로나19가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예전만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수의 사망자를 만들어냈고 굉장히 많은 감염자들이 이제 속출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다시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앞에서 맨 처음에 언급했었던 그 패스트를 유발했던 이제 세균, 박테리아라고 하는 그런 병원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코로나19를 일으킨 그런 병원균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시나요? 이 세균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바이러스보다 일단은 훨씬 크고요. 그래서 보통 물론 세균의 종류,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세균이 바이러스의 50에서 100배 정도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학 현미경이라고 해서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관찰을 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는 관찰할 수 없고 보통 전자현미경이라는 굉장히 비싸고 특수한 그런 장비를 통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세균은 뭔가 좀 많이 있죠. 뭐가 많이 막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모양은 사실은 세균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저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이제 핵 안에 이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런 유전 정보,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이제 핵이 존재하고, 또 그 주변으로 뭐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과 세포벽이 또 존재합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전 정보는 이제 모든 생물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제 지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산은 이제 이 바이러스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세균에서 보이는 것 같은 다양한 소기 같은 것들은 이제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핵산과 그것들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약간의 단백질들을 이제 싸고 있는 외피만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뭐 이렇게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바이러스는 이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느 대학교에서 이렇게 과학을 조금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주신 어떤 자료를 제가 이제 조금 빌려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라서 스스로 증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그런 핵산이라는 그런 유전 정보와 그걸 그냥 싸고 있는 그런 주머니 껍질 같은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스스로 증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어떤 다른 세포에 이제 침입을 해서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용해서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점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어떤 숙주세포에 부착이 돼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의 그 유전 정보를 복제해가지고 여러 개의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복제된 바이러스가 방출될 때 이제 그 세포, 감염이 됐던 세포는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나쁜 영향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면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호흡기 바이러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 들어와서 폐로 감염이 돼서 또 이제 폐가 망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뭐 숨을 잘 못 쉬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또 어떤 예를 들어 간염 바이러스, 뭐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은 그 간에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염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들마다 왜 감염이 되는 장기가 다를까요? 어떤 바이러스는 호흡기, 폐에 감염이 되고 어떤 바이러스는 간에 감염이 되고 하는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 감염이 될 때 이제 숙주세포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 부착하는 단계가 사실 여기 그림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숙주세포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들마다 이 숙주세포에 부착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용체들을 서로 다르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돌기 단백질이 폐에 존재하는 어떤 수용체와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흡기, 그러니까 폐에 감염이 되는 거고요.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간염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외피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중에 어떤 돌기 같은 것들이 그 간에 존재하는 어떤 수용체와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간에 주로 감염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림에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요. 이렇게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주세포에 감염이 돼야만 감염이 돼서 그 안에서 이제 증식이 되고 밖으로 나오는 단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기 1번에 이제 바인딩은 이제 부착을 한다는 뜻인데 이때 이제 그 숙주세포에 그 수용체가 어떤 특정 수용체를 발현하고 있을 거고 장기마다 그게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그 수용체에 붙는 그 파트너 단백질을 이제 외피에 가지고 있는데 그거 역시 이제 바이러스마다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용체가 그러니까 그 숙주세포의 수용체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돌기 단백질이 잘 맞을 때 얘네들이 이제 바인딩이라고 해서 이제 부착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세포, 우리 몸의 세포와 합쳐지면서 이제 그 외피, 그러니까 그 핵산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껍질을 벗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3번에 나온 것처럼 핵산은 이제 RNA와 DNA를 통틀어 얘기하는 건데 그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 RNA나 이제 DNA 같은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뭐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전사를 해가지고 DNA로 바뀌고 이건 뭐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뭐 DNA 바이러스는 그대로 해서 이제 숙주세포의 핵 내로 들어가서 핵에서 이것들이 이제 자기들도 숙주세포인 것 마냥 같이 이제 증식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원래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개가로 증식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자기 볼 일이 다 끝났잖아요. 숙주세포에 이제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제 세를 늘렸으니까 다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뭐 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전사가 되고, 그다음에 외피를 다시 만들어내서 그걸 입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계속 이제 다른 세포도 감염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이제 몸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게 호흡기나 비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감염이 되면 전염이 되고 뭐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항바이러스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백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와 백신의 차이는, 항바이러스에는 일단 감염이 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굉장히 빨리 증식을 하는데 그 증식을 막아주는데 보통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은 처음부터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자체를 막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이제 질병의 증상이 심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예방을 해주는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항바이러스제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증식을 하고 전염을 시키고 이런 단계를 안다면 이제 사실 항바이러스제도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을 텐데, 항바이러스제는 지금 여기 이렇게 기능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놨지만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증식을 해서 나가는 단계를 이렇게 억제를 시켜서 그 고리를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게, 그런 이제 전략으로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세포 흡착 방해라고 되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인딩,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숙주 세포에 들러붙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들러붙는 그 단계를 이제 차단해 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여기 세포 흡착 방해라고 해서 이제 호흡기 세포용합 바이러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시나시스라는 그런 약제가 그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유전 물질의 합성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DNA든 RNA든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던 그런 핵산들이 여러 개로 이제 증식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효소들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효소들을 이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해줘서 유전 물질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단백질 제작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게 마지막에는 결국 핵산이 여러 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외피를 다시 만들고, 그게 이제 밖으로 나가고 이런 단계로 해서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고 또 밖으로 나가서 전염도 시키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출, 세포가 마지막에 이제 그 감염을 그러니까 자기의 볼일 다 끝내고 나갈 때 아예 나가지 못하게 하면, 물론 많이 핵산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게 바이러스로서 다른 세포에 감염이 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질환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포 방출 방해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좀 들어봤을 수도 있는 뭐 타미플루라고 하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그런 원리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 백신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고, 뭐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본 그런 이제 용어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백신의 역사는 이제 17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에드워드 제너라는 이제 영국의 의사 과학자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 백신이라는 개념을 이제 정립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고대 문헌을 보면 사실 10세기 뭐 이런 때부터 이런 현재 백신이 작용하고 있는 원리와 거의 같은 원리로 이렇게 감염이나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요법처럼 사용되었던 그런 이제 보고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백신이라는 개념을 처음 정립하신 거는 이제 에드워드 제너 박사님에 의해서고 1700년대에 처음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스몰폭스라는 이제 바이러스를 그 대상으로 해서 이 백신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한창 유행할 때 그 소의 젖을자는 이제 밀크메이드들이 이런 스몰폭스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걸 그 사람들이 이제 면밀히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소에도 이 스몰폭스랑 비슷한 이제 카우폭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바이러스 병변이 이제 생기는 걸 관찰을 했는데, 이 소 젖을자는 이 밀크메이드들이 그거에 이제 전염이 돼가지고 비슷한 병변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스몰폭스에 잘 걸리지 않더라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제너 박사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소한테서 유래한 이 바이러스에 미리 경험이 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제 좀 독한 이런 스몰폭스에 안 걸리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래서 이 그 카우폭스에서 나온 이 고름 그러니까 그 병변에서 나온 고름을 실제로 어떤 뭐 8살인지 7살짜리 꼬마 남자애한테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꼬마한테 실제로 또 스몰폭스 바이러스에 노출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새 세상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감옥 가긴 하는데 뭐 어쨌든,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이제 이런 것 자체가 처음이었으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어쨌든 그 꼬마가 그 스몰폭스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리는 제가 뭐 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느라고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좀 약한, 비슷하지만 좀 약한 바이러스에 먼저 노출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로 독한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실 백시네이션의 이 그 유래가 바카라는 데서 이제 유래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라틴어로 그러니까 카우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카우폭스에서 유래한 그런 것들이 결국 백시네이션의 시초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그 옆에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스몰폭스는 이제 1977년에 요 밑에 그 그림에 나온 그 남자분, 그분이 이제 마지막 스몰폭스에 걸린 환자라고 해요. 그래서 소말리아에서 이제 보고된 마지막 이제 이 스몰폭스 환자고, 그래서 이제 1970년대 말에 이 스몰폭스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이제 박멸이 되었다고 선언이 되었죠. 그렇게 이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스몰폭스는 사실은 이런 백신을 통해서 지구에서 완전히 박멸된 대표적인 전염성 질환인데,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이런 백신의 개발과 그것에 의한 효과로 굉장히 많은 그 사상자들을 줄이고 이렇게 예방을 하는 효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뭐 디프테리아나 아니면은 뭐 그룹시 메니고코코스, 뭐 폴리오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이렇게 백신을 맞고 나서 확 이 사망자나 또는 이제 감염자의 수가 줄어들음으로써 우리 인류에서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백신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사실 이제 말로 설명을 하면서 대충 뭐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어떤 우리 몸에서 이제 감염이 일어나면 면역세포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이런 감염이나 뭐 다른 외부의 나쁜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이제 면역 그 체계, 그런 면역세포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림프구라고 하는 이런 세포가 병원균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제 얘네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이제 이건 색깔로 표시한 건 굉장히 이제 다양한 항원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다양한 림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어떤 특정 항원, 그러니까 병원균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파란색 세포가 이제 굉장히 빠른 숫자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그래 늘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역 반응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균이 우리 몸에서 뭐 없어졌든지 뭐 아니면은 줄어들었든지 해가지고 이제 질환이 이제 그러니까 치료가 되면서 그 병원균이 이제 수가 줄어들게 되면 얘들이 이제 사실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많은 그 면역세포가 존재하는 거는 또 그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한 어떠한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면역세포들이 이제 다 할 일 다 했으니까 다시 이제 죽습니다. 근데 모든 면역세포들이 다 죽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이 파란색 림프구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100개가 있었으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남게 돼요. 얘네들이 이제 남아서 기억세포, 기억 면역세포로 이제 남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기억 면역세포의 좋은 점, 차이점은 이 앞에서 제가 이제 이 그림, 그러니까 색깔로 이게 표현한 게 다양한 병원균, A라는 병원균, B라는 병원균, 이런 이제 다양한 병원균에 대해서 각각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세포들이 이제 우리 몸에 많이 존재하지만 굉장히 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파란색은 한번 경험을 해서 수가 늘어났다가 이제 기억을 하고 몸에 그 병원균을 잘 기억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을 몸에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포 내에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병원균이 다시 들어오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옆에 그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재감염이 일어났을 때 2차 면역 반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일단 빠르게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 반응 자체도 훨씬 크게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진짜 독한 어떤 그런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을 함으로써 이제 그 질환이 더 심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바로 면역 기억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와 그다음 백신의 작용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 설명을 좀 이걸 좀 더 먼저 했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뭘 먼저 해도 결국에는 이제 전반적인 면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항바이러스 면역 이거 뒤에 나오긴 했지만 앞에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의 면역 체계 중에서 특히 이제 림프구라는 것이 이제 이런 백신이나 면역 기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림프구는 이제 B세포와 T세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항바이러스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고요. B세포는 여기 이제 제목엔 안 써 있지만 결국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이제 B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항체와 T세포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B세포는 이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항체가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T세포도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항체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중화항체라고 해서 이 바이러스를 이제 중화시킨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 바이러스를 없앤다? 잡아서 없앤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화항체가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세포에 부착을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을 해야만 이제 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아예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와 결합을 못하도록 중화항체가 먼저 그 바이러스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제 원리로 보통 이제 항체가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면역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제 더 이제 깊숙한 원리에는 요 그림에서는 자세히 좀 보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항체가 어떤 바이러스가 빨간색 바이러스가 이제 막 이런 그 외피에 돌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돌기에 붙어 있잖아요, 항체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항체들이 이렇게 그 바이러스의 외피에 솟아있는 그런 이제 돌기 단백질이 어떤 세포의 특정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돌기를 막아버리니까 그 돌기에 붙어가지고 그 돌기가 수용체에 붙지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중화를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로 이제 보통 중화항체들이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을 수 있는데, 코로나에서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또 뭐 더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뭐 ACE2라는 뭐 그런 것들도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 바이러스의 빨간색 바이러스의 이제 돌기 부분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보통 세포의 저 파란색 그 수용체가 이제 ACE2라는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항체가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에 붙어버려가지고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안쪽에 그
ACE2라는 수용체에 아예 붙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항체는 그런 식으로 항바이러스 면역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T세포는 조금 다른데, T세포는 이렇게 항체처럼 들어와서 이제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잡지는 못합니다. T세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세포를 타겟으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보통 이제 세포가 저렇게 파란색으로 예쁘게 돼 있는데, 이제 감염이 된 세포는 저렇게 분홍색으로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잖아요. 이 감염된 세포가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이제 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T세포가 그 표시가 된 그 세포를 직접적으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머시너리, 그러니까 시스템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증식을 해서 밖으로 나와서 막 그 새를 불려야 되는데, 그 세포 자체, 감염된 세포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바이러스들이 그 세포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바이러스도 같이 죽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T세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항바이러스 면역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림프구가 굉장히 이 바이러스 면역에서 항바이러스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B세포와 T세포는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하고, 보통은 이제 저희가 백신을 맞아서, 사실 가장 좋은 백신은 이런 중화항체도 잘 만들고, 이런 T세포도 잘 만드는 그런 이제, 백신이 가장 이제 좋은 백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감염이 되는 단계에서 차단을 해서 아예 이제 그 세포가 감염이 안 되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런 중화항체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백신을 일단 1차적인 목표로 두고 백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백신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B세포나 뭐 T세포가 더 항체나 이제 T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우리 몸이 그런 병원균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전략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백신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어떤 분야로 받으셨죠? 바로 이제 mRNA 백신 개발에 시초가 된 그런 mRNA를 좀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거에 이제 기초를 다진 분들이 이번에 그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mRNA 백신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mRNA 백신도 이런 백신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백신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은 결국에 이 실제 병원균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면 뭐 완전히 다른 병원균이니까 그걸 미리 경험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굉장히 비슷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질병은 일으키지 않는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 몸에 먼저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기억 면역을 만들고, 그러게 이제 백신의 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비슷하면서도 하지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이제 물질들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백신의 종류가 달라지는 건데요. 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뭐 약독화 생백신과 사백신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생겼잖아요. 바이러스랑 똑같이 생겼는데, 약독화 생백신은 말 그대로 똑같이 생겼는데 독성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이 들어와가지고 막 폐를 망가뜨리고 막 이런 정도로 심하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게 이제 뭐 약독화를 시킨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백신들이 이 약독화 생백신들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뭐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엄마들이 맨날 병원에 데려가서 뭐 3개월에 맞추고 6개월에 맞추고 뭐 그런 이제 어릴 때 맞는 MMR이나 뭐 이런 백신들이 다 약독화 생백신을 이용한 거고요. 사백신도 죽을 사자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죽어있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모양은 똑같으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얘네들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이상하게 생긴 애가 들어왔네라고 하면서 얘네들의 그 형태나 이런 것들을 인지해가지고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실제로 증식을 할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병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백진 같은 것과 약독화 생백신이 사실 아주 예전에부터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방법이고요. 만들기도 뭐 이제 아무래도 그냥 바이러스를 약독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죽이면 되니까 뭐 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지만 약간 이제 위험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 약독화 생백신 같은 경우는 독성을 약화시켰다고 했는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이유,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다시 그 독성이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바이러스를 주입한 거로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종류들의 그런 백신들이 개발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아다니 단백질 백신 굉장히 어렵게 다 한자여가지고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다니 단백질 백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은 바이러스에 있는 어떤 돌기 단백질, 그러니까 바이러스 외피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단백질 중에 이제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그런 돌기 단백질들이 우리 몸에 붙어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그 붙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항체 같은 경우도 그 붙는 그 단백질,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 같이 그 돌기 단백질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네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스파이크, 그러니까 돌기 단백질하고 비슷한 모양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걔를,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애가 들어왔네라고 하면서 걔를 이제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바이러스, 저 돌기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일단은 그 돌기를 잡을 수 있는 항체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돌기 단백질, 그러니까 이 단백질 백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이러스가 붙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다니 단백질은 요 돌기 단백질 같은 거랑 비슷하게 생긴 단백질을 정제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백신이 있을 수 있고요.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은 사실 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그 좀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되어 있는데 바이러스 유사 단백질은 이제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이라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안에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외피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계속 얘기하지만 이 외피에서 이 그 돌기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붙는 그런 과정을 차단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러스 알맹이는 없어도 이 겉에 모양 껍질만 가지고 있어도 그거에 대한 면역 반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것들이 실제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톡소이드 백신은 뭐 사실은 그렇게 막 잘 알려지진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디프테리아나 뭐 파상풍 이런 애들은 직접적으로 세균 자체가 어떤 병원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걔네들이 내는 톡신이라는 그런 물질이 이제 병원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실 그 세균 자체를 막는 것보다 톡신을 막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톡소이드, 그러니까 오이드 이거는 이제 뭐 비슷하다는 그런 그 무슨 용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톡신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면 똑같이 그거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겨서 실제로 톡신이 들어와서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 mRNA 백신, DNA 백신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개발이 된 백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것들은 결국에는 앞에는 이제 뭐 바이러스 자체를 막 이렇게 약독화해서 넣어주거나 아니면 단백질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인데 얘네는 단백질이 아니라 핵산 형태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mRNA, DNA 이런 핵산 형태의 물질을 우리 몸에 넣어줘서 그게 백신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이 핵산은 이제 바이러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피를 뭐 둘러싸고 있는 외피에 그 스파이크 단백질 같은 돌기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산을 우리 몸에 넣어주면 이 핵산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포의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이러스처럼 이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에서의 중요한 돌기 단백질 같은 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단백질이 그러니까 이상한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원래 없어야 되는 단백질이 만들어졌으니까 똑같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걔를 이제 이상한 애가 생겼네? 이건 들어온 건 아니고 생긴 거죠. 어쨌든 생겼네? 이러면서 걔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똑같이 이제 항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으면서 좀 좋은 점은 이 DNA 백신이나 RNA 백신 이런 것들은 핵산 자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건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막 밖에서 막 공정 과정을 막 자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공정 과정을 굉장히 이렇게 세심하게 해가지고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백질 형태의 이런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거를 단백질을 이런
핵산으로부터 만들어가지고 정제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핵산 자체를 넣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단계는 우리 몸에서 알아서 일어나니까 사실 이렇게 공정 과정 자체도 짧고 훨씬 이제 빠르게, 그래서 이제 사실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었고, 실제로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알려졌던 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왔던 백신, 그 다음에 모더나나 파이자에서 만들었던 백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더나나 파이자에서 만들어낸 백신은 이제 mRNA 백신인데, 그래서 다른 백신들보다 이 핵산을 이용한 이 백신들이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공정 과정도 짧고, 특별히 많이 뭘 안 해줘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백신들도 존재하고, 뭐 사실 시간이 되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핵산 자체로 형태로 우리 몸에 주입을 해줘도 그게 이제 백신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실제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백신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단백질이 부족한 환자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질환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암에 대한 그런 그 백신 같은 거를 개발하는데도 이런 mRNA 백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알면 될 것 같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 백신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 예방은 제가 뭐 앞에서 설명한 거랑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면 이렇게 면역세포, 특히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B세포가 우리 몸에서 유도가 되고, 그게 중화항체를 생성하면 걔가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이러스의 돌기, 그 외피에 있는 돌기들을 이렇게 다 감싸면서 얘네들이 우리 몸의 세포에 부착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사실 이런 생각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백신은 대부분, 물론 안 그런 백신들도 몇 가지 예외적인 백신이 있지만, 백신은 대부분 주사로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가기 싫어가지고 막 그럴 경험도 있었을 것 같고, 백신은 대부분 다 주사로 맞는데, 주사로 맞는 백신,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감염이 되는 부위는 호흡기는 코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장염 바이러스 뭐 이런 거는 이제 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이런 건데, 왜 백신은 항상 주사로 맞아야 되나? 라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이런 궁금증을 가져봤던 굉장히 면역이나 감염이나 뭐 이런 백신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학생일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백신을 이제 주사로 맞는데 왜 이렇게 우리 몸의 각 장기에서 일어나는 감염들을 예방을 할 수 있나?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사 백신을 통해서 이제 감염 부위의 면역 반응이 유도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림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뭐 그런데 그냥 왼쪽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이제 어떤 우리 몸에서의 그 공장 같은 곳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여기서 결국에 이제 항원이 들어왔을 때 뭐 B세포나 T세포의 면역 반응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핵심은 그게 어디서 그러니까 주사로 들어오던 어디로 그 백신이 어디로 들어오든 간에 저런 공장 같은 곳은 이제 우리 몸에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항상 저 공장에서 그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것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T세포나 B세포 또는 항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혈액을 통해서 돌아다니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이 오른쪽에 보면 1번 이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체 또는 T세포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제 항체가 혈액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혈관을 타고 이제 그 안에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호흡기로 가가지고 호흡기 점막으로 가서 그 항체가 호흡기의 점막에 이제 그러니까 전달이 돼서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세포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던 T세포나 B세포가 이제 감염이 된 부위에서 다시 그 감염된 부위에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항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테인, 그러니까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이렇게 그냥 특별한 자극 없이도 이렇게 혈관에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 세포 같은 경우는 저절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염된 세포들이 어떤 그 T세포나 B세포를 불러올 수 있는 시그널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시그널을 받은 T세포나 B세포가 그 감염된 조직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똑같이 뭐 세포를 죽이든지 뭐 항체가 그 거기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잡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지 않아요? 좀 왜 굳이 이렇게 혈액을 돌고 있는 애가 와야 돼요? 그냥 이미 그 조직 자체에 이런 항체나 세포들이 존재하면은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점막 백신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사로 맞는 백신이 아니라 뭐 코로 주입을 하든지 뭐 입으로 먹어서 이렇게 백신을 먹는다든지 뭐 그러니까 먹는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입으로 이렇게 접종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백신을 만들면 걔네들은 이렇게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혈액을 타고 다니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감염이 된 조직에서 그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막 백신들이 최근에 조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고 부작용 없이 잘 작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서 빠르게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또 다른 백신의 그런 플랫폼이나 뭐 접종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런 정복되지 않은 어떤 감염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인류의 이런 건강과 또 이런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근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해서 바이러스의 특성, 그리고 그것을 무찔르기 위한 어떤 무기들로서 이제 항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해서 이제 특히 백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